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고려가요 서경볼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구독자분의 특별한 요청으로 인해서 급하게 또 올리게 됐습니다. 서경볼곡을 보면은요, 우선 이 서경볼곡의 갈래상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게 이제 고려가요의 갈래상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고려가요는 말 그대로 고려시대 사람들이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율동감이 있게 부르기 위해서 삼음보 율격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려가요는 주로 서민층에서 향유되었고 서민층에서 불렀다. 하지만 조선이나 그 이후와 달리 이때는 그 서민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궁중으로도 가져와서 이 서민의 노래가 궁중 음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서라던가 기본 향유층은 서민이라는 거, 이런 점 우리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고려가요가 이제 비교되는 게 바로 이제 경기체가입니다. 이 경기체가는 똑같이 고려가요랑 삼음보의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려가요가 서민층의 그런 애환이라든가 또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정서를 나타냈다면 이 경기체가는 바로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양반층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서민에 비해서 양반은 식자층, 그러니까 글을 많이 아는 층이기 때문에 한자라던가 이런 게 많고 주로 학문적인 어떤 자부심과 자신들의 그런 유흥이라든가 풍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려시대의 노래를 배울 때는 반드시 고려가요와 경기체가를 나누어서 배우고 그 고려가요의 특징을 알아놓고 이제 고려가요의 다양한 작품 중에서 이제 서경볼곡이 있었다, 이렇게 먼저 이 뼈대를 잡으면 되고요.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 이 서경볼곡의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란 주제는 아주 보편적이라서요. 현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래에서 사랑이란 주제를 얘기하고 있고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공감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죠.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서경볼곡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솔직한 감정들, 그리고 그 이미 나를 떠나서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느끼는 불안, 질투, 이런 감정까지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점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의 제목을 보시면요, 서경볼곡이에요. 이 서경이란 곳은요, 이 서경이란 곳은요, 지금의 평양을 예전에는 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곡은요, 청산별곡처럼 그 노래에 붙이는 말이 별곡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부르는 노래, 이 정도로 서경볼곡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 평양이라는 것은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성 화자가요, 이 평양을 떠나서 대동강을 건너려는 이 임에 대한 마음을 읊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서경볼곡의 전문을 다 보셨다고 전제를 하고 바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분연체로 끊어져 있고요. 자,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경은요, 아까 말했듯이 평양을 얘기합니다. 평양. 자, 평양이. 자, 아질가 같은 경우는 우리 고려가요에서 아주 잘 나오는 바로 음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입니다. 여음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노래에서도 baby baby boy 흥 이런 느낌 있잖아요. 또는 뭐 랄랄라 이런 게 바로 아질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악류를 맞추기 위해서, 음악의 리듬감을 맞추기 위해서 아질가를 넣은 거죠. 평양이
서경이, 2번 반복되네요. 반복. 서울이 마르는, 이 말은 서울이지만은, 이게 평양이 서울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거는 이 서울은요, 수도를 서울이라고 합니다. 원래 수도를 서울에 간다 라고 말했고, 지금의 서울이 그 당시 조선시대에 이제 수도가 됐기 때문에 서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경이, 평양이 서울이지만은, 위 두어량샹 나링들이 이거 뭐겠어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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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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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지막에 구절이 끝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위 누어랑샹 나링들이 같은 경우는 북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질과 여음구, 그 다음에 여음구가 이제 길게 구절이 되면 후렴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닭곤대 아질가 닭곤대 소샹경 고해 말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지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지우고 저랑 같이 보세요. 닭곤대 닦은 곳은, 자 여기서 닦았다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삶의 기반을 닦은 곳이에요. 여기서 삶의 기반이 생략돼 있는 거야. 이 나라는 화자가 평양에 와서 삶의 기반을 닦은 곳이 소성경은 여기서 또 평양을 말하는 말이에요. 평양의 지명을 얘기합니다. 소성경. 내가 서울의 상경에서 열심히 거기서 일을 막 몇 년간 했다고 생각해봐. 나 지금 서울 너무 좋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여기서 삶의 기반을 만들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해마르는 뭐냐면, 예전에 괴다가 뭐냐면 사랑하다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고해마르는 평양을 사랑하지만은, 이 얘기예요. 사랑하지만은 뭔가 약간 현대어랑 비슷한 느낌 나죠. 여해물은 질산배 버리시고. 자, 여해물은 우리 이런 말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여의다. 이것은 누구를 여의다? 임을 여의다.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질산배는 뭐냐면, 예전에 여성들이 배를 통해서 옷감을 짜는 것을 길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 평양이라는 공간에서 배를 짜는 이 일을 하면서 여기서 삶의 기반을 닦아왔지만, 만약에 이미 이 평양을 떠나서 어디론가 다른 데 간다면 나 삶의 기반 따위 전부 다 벗어던지고 나 당신을 울면서 쫓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괴실한데. 이 괴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다는 얘기라고 했죠.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우러검 쫀니노이다.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또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해석본은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화자의 심정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언을 보세요. 구슬이 아질가 구슬이 바회해 대신들. 자, 이미 우리 아질가 알죠? 그 다음에 이거 해석을 해보면요. 구슬이 바회는 뭐냐면 바위에 떨어진들, 이 얘기예요. 자, 이 아주 약한 구슬이 큰 바위에 낙하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기닌들 그칠이니까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긴이 뭐냐면 끈을 얘기하거든요.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구슬팔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슬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끈으로 이어서 팔찌를 만들죠. 그럼 생각해보면 이 구슬 팔찌를 바위에 떨어뜨리면 구슬은 다 깨져도 이 끈은 깨지지 않죠. 끈은 부러지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 끈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구슬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임과의 이별이 있어도 이 끈, 임을 사랑하는, 임에 대한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를 이 끈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갑자기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는 이거 가시리에도 나오는데 요거 여음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 뭐 이런 거예요. 즈문해를 아질가 즈문해를 외우금 여신들. 이거는 즈문이 뭐냐면 천의 우리말이 즈문이에요. 해는 뭐야? 년이잖아. 해년이잖아. 천년을 외우곰은 외롭게, 내가 외롭게, 여다가 뭐냐면 살다예요. 여다가 살다야. 내가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이미 없어서 신인들 아질가 신인들 그칠일까 나는. 아까 나는 여운구고. 이 임을 향한 이 사랑의 믿음인들 내가 끝나겠습니까? 요런 얘기거든요. 요거 뭐냐면 아주 전형적인 이제 서리법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내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경에서 그 다음 대동강으로 이어집니다. 일어나고 사면은 대동강은 그 평양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강이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질감이 사실 느껴져요. 그리고 어디선가 느낌이 와요. 어디서 느낌이 오냐? 이게 어디선가 배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배웠더라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바로 우리 정석가라는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이 고려가요 정석가의 유경과 완전 세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 표절이냐? 네, 표절 맞아요. 그런데 이때 고려시대잖아요. 요즘 같으면 아이돌 노래에서 뭐 표절하고 하면은 뭐 심의에 걸리고 막 네티즌들이 막 비판하고 그러지만 이때 이 노래는요, 서민들이 어떤 지역에서 불렀던 돌림노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노래를 부산에서 막 불렀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교류를 하면서 이 노래가 뭐 광주에 전해질 수도 있고 또 교류하면서 서울에 전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이 이 정석가의 유견에서 나왔던 구절이 여기에 이연에 그대로 나오는 이유는 당대에 이와 같은 구절이 굉장히 유행했다. 이 부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좀 바뀌고 또는 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요, 이 서경불국과 정석가 유견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기를 정석가로 해서 이 작품과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문학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주제는 같아요. 1연이든 2연이든 형식은 다르지만 임에 대한 사랑, 임에 대한 기다림, 임에 대한 나의 열정 이런 것들 보여준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년 볼게요.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넓은디 몰라서. 자, 여기서 이제 대동강이라는 구체적인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질가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당연히 강이니까 넓겠죠. 베네어 아질가 베네어 노한다 사공아. 자,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야 놓았느냐? 누구야? 사공아라고. 이 지금 새로운 뭐가 생겨요? 청자가 생긴다. 이 부분 여러분 집중해줘야 됩니다. 화자가 누구한테? 사공이라는 청자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대동강은 뭐고? 또 왜 임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까? 내 가시 아질가 내 가시 럼난디 몰라서. 내 각시가 뭐냐면 부인을 얘기하는 거야. 아내. 네 각시가 럼난디. 이거는 뭐냐면요, 음란한지 몰라서. 널베에 아질가 널베에 연진다 사공아 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 널베는요, 가는 배에 아질가 가는 배에 네 몸을 실었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사공이요, 이제 직업이 이제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사공은 사실은 대동강에서 누구를?
임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사공은. 근데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 님이 대동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공한테 뭘 하고 있냐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응? 님이랑 헤어지는 건 다 너 때문이야.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표현하냐? 너 집에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랑 바람 피고 응? 그런 짓 하고 있는 거 몰라? 그러면 사공이 그거를 알면은 배를 멈추고 얻는 또 평양으로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래서 이 사공한테 너 그런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임을 태우고 가고 있잖아 라고 원망의 감정을 실은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사실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임한테 내가 왜 가시나요? 왜 나를 버려요?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 사공이라는 어떤 새로운 청자를 설정한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조선시대 시조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미 오지 않은 상황에서 막 개가 짖어요. 그러면 개가 미운 거야. 그래서 개한테 이미 오지 않은 화풀이를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개가 책임 전가, 원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도 사공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는데요.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라고 했는데 대동강 건너편 곳이 뭐냐면 예전에는요 꽃을 곳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생각하면 이 꽃이 뭐냐? 응? 우리 여자를 보통 이 꽃에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기생이라든가. 그래서 여성들의 옷에 꽃무늬가 많고 또 뭐 그런 전통적인 느낌에서 이 꽃은 뭔가 이렇게 꽃을 따갔다 이런 게 이제 여성을 자기 걸로 만들었다 이런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너편 고질려는요 정말 그 생물학적인 그런 식물의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인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배 타들면 아질가 배 타들면 꼬꼬리이다. 누가 이 꽃을 껐냐? 이미 이 대동강 건너면 다른 여자랑 만나가지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겠지 라고 이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1연에서는 나는 다 버리고 떠나도 상관없어. 그래서 가실이랑 비교되는 점. 우리 가실이 같은 경우는 고려가의 대표적인 작품이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제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반면에 여기 서경불구군요. 이거 아주 important,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이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는 거부해. 나 이별 거부하겠어. 그래서 이 고려가의 여성들이 훨씬 조선시대의 여성들보다 굉장히 자기 표현에 솔직해요. 고려시대 문화가 또 그랬고 그런 부분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연에서는 고려가의 정석가의 유견을 따와서 이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3연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이런 사공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아주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임에 대한 행동을 경계하도록 자기가 주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태도와 이 현실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같은 이별 가요이지만 가실이랑 또 비교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대동강이라는 것이 이제 물인데 예전에는 이 물이 굉장히 이별의 이미지로 많이 쓰였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대동강이라는 공간과 이 평양이라는 공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서경불곡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려 가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